자, 대부분 기출을 그냥 단지 풀어보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오답하고 까먹었을 때 또다시 한번 풀어보고 외우고 이렇게 그냥 기출을 소모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출을 통해서 새로운 걸 얻어가려면 결국에는 사후적인 분석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사후적 분석?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사후적 분석 방식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경고하고 싶은 것은 1번, 현장에서 쓰라는 거 절대 아니다. 무조건 이 사후적 분석이 목적인 겁니다. 이 오늘 보여드리는 방식은 모두 사후적 분석이 목표인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평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서 선지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알겠죠? 현장에서 이런 짓 하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 찍기특강이 아니에요. 찍기특강이 아니고 뭐 이것만 알면, 이런 요소만 갖고 있으면 100% 통한다,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여러 경향성을 보려는 거예요. 이 공부 방식의 애초의 목표는, 이런 찍기특강 같은 거 절대 아니고, 야매로 막 풀려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좀 평가원이 막 정답으로 되는 혹은 오답으로 되는 그런 선지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띌 때도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목표인 거고, 경향성을 띠지 않더라도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이렇게 기출을 단지 문제 풀고 소비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기출에서 출제되는 패턴의 그 데이터를 쌓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출제 패턴 데이터 쌓기. 자, 우리 막 인공지능 많이 막 어떤 그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다 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 데이터들 간의 유사성과 막 관계를 잘 분석해서 막 그룹화 시키고 하거든요. 막 몇 가지 그룹으로 막 나누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조금 그렇게 그룹화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보통 나오던데? 약간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때는 좀 감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냥 감이 아니죠. 우리는 이걸 기출 분석을 근간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니까, 선지를 보는 능력이니까 단지 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익숙함을 만드는 게 수학에 비해서 국어가 어려워요. 왜냐면 수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뭐 삼각함수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다항함수의 미분적분이 반복되든, 어쨌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데, 국어는 어떻죠? 국어는 매번 등장하는 어떤 소설, 시, 비문학, 지문 내용 맨날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감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특히 수능을 이제 많이 보고 되게 국어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진짜 삼수할 때까지도 진짜 문제 많이 풀었거든요. 진짜 국어 문제만으로 해결된다?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원래 국어를 잘했던 사람인 거고, 저는 국어를 진짜 많이 풀었어요. 엄청 많은 책을 막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수 수능에서 4등급 받았거든요. 특히 제가 뭐 6평이 아마 3등급? 이랬을 거예요. 근데 6평부터 수능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 수능 직전에는 뭐 국어 매일매일 실무를 풀었을 거예요. 매일 한두 개. 근데 그 정도로 국어가 너무 간절했는데도, 국어가 삼수 수능에서 뭐 졸거나 떨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평소대로 하고 의문사 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4등급 받았어요, 제가. 그냥 4등급.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면 아무래도 확실히 국어는 많이 푼다고 해서 이런 데이터가 쌓여가고 감이 생기고 그런 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러한 공부 방식을 하고 나서는 진짜 몇 개월 만에 진짜 확 그 100분이 98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이론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서 수능 때도 좋은 결과 얻었고, 이제는 그냥 어떤 시험을 쳐도 고정 1등급이 뜨는데 진짜 큰 일조를 해준 그런 공부 방식이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이 강조하는 것들 반드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막 이거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런 데선 안 통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오늘 설명해 준 것들을 그냥 무슨 정답 고르는 어떤 법칙처럼 이제 접근하시면 정말 그냥 진짜 저는 제 의도와는 정말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현장에서 쓰라는 거 아니고 평소 공부할 때 하라는 거고, 찍기특강 전혀 아니고, 나는 어떤 정답이 되는 패턴을 보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떤 수학 문제에서 능숙한 어떤 팁이라던가 감을 얻는 것처럼 국어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국어 인사이트를 얻는 법, 국어 인사이트.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국어 기출 방식을 알려줄 뿐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좀 너무 우려가 돼서 사담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은 뭐 당연히 이거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예시로 몇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많은 이런 유형을 분석하면서 제가 알아낸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와는 다르게 어떤 말이 추가로 붙죠. 바로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는 그냥 틀린 거 고르라고 하는데 맞는 거 고를 때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20번 같이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 데서 정답 고를 때 그냥 작품에 있었던 말인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수준의 그런 선지를 갖고 정답으로 골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디테일한 거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작품에 나와 있던 내용 같아도 무시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무시를 하라는 것은 얘는 반드시 정답이 아니니까 지워버려라의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일단은 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을 후순위로 밀어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부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하는데 선지 구조를 봐요. 선지가 다들 A랑 B 지금 두 개 엮어서 물어보고 있죠. B, C 두 개 엮어서 물어보고 있고 얘도 A랑 D 두 개 엮어서 물어보고 있고 4번도 B와 D 두 개 엮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C와 D도 두 개 엮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선지가 두 개의 기호를 묶어서 물어볼 때 한 선지 안에서 두 개씩 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들 같은 경우 그런 문제들에서는 큰 틀에서는 두 기호가 유사한 거예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둘 다 속하는 거죠. 근데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둘이 차이가 존재하는 선지들 이런 게 정답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 저도 왜 그런지 모르죠. 100% 이렇진 않죠. 근데 이런 경우가 그냥 많다 이거예요. 많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지만 저 같아도 이런 구조의 선지를 정답으로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아름답잖아요. 우리 독서에서도 맨날 대립시키죠. 저는 이제 그거 제가 수업을 할 때 비문학 독서에서 그 대립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는 편인데 사실 독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문학에서도 대립이 결국엔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큰 카테고리에는 둘이 속하는데 둘이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 사실은 결국에 둘을 대립시키는 거거든요. 대립시키고 대비시키고 비교시키는 거죠. 근데 애초에 우리 보는 이 수능 자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국어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두 대상을 예민하게 대립시키고 완전 구체적인 좀 그렇다. 어쨌든 잘 비교하고 그 둘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저 같아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이런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완전 디테일하지만 맞는 말을 정답으로 내기보다는 이렇게 결국 중요한 내용을 얘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자 문제를 출제하겠죠. 이 평가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그냥 학원 레벨 테스트도 아니고 정말 대학교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췄는지 물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내용을 물어보게 돼 있고 결국 이러한 구조를 가진 선지들이 정답이 될 때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시오라는 이제 문제의 선지들을 보면 대부분 디테일한 걸 다루지 않고 이제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테일한 선지는 어떤 거냐? 디테일의 예시는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하여 불쾌감을 드러낸다. 이런 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걸 알게 됐는지 다 얘기해주는 거죠. 근데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그런 표현의 예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대의 의도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그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의도잖아요. 상대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정말 다양할 수 있죠. 꼭 거짓말이 아니라도 의도에 포함이 될 수 있죠. 의도라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지금 넓은 단어로 이렇게 선지를 구성하고 여기서도 이에 따른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지 말 안 했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불쾌감이라고 한정 지었잖아요. 이렇게 한정 짓고 디테일하게 묻는 순간 이 선지가 적절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넓게 그냥 불쾌감 아니고 넓은 그냥 정서를 드러낸다,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면 이 정서라는 영역 안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넓어지니까 이 선지가 적절할 가능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적절한 거 고르기 유형이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매우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걸 좀 바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 있죠. 이걸 지금 얘는 24학년도 수능, 진짜 문학이 정말 어려웠었던 24학년도 수능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정답이 사실은 3번이거든요. 근데 봐요. A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D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긴다. 어쨌든 큰 틀에서 상대에게 드러내고 상대에게 숨긴다. 어떤 그런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 있죠. 지금 큰 틀에서는 둘 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하나는 드러냄, 하나는 숨김. 다르죠? 이게 가장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게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굳이 따져보면은 일단 5번도 약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4번도 이거라고 누군가 정말 소수의 학생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3번과 한번 4, 5번에 비교해봅시다. 일단 5번만 봐도 얘는 지금 이 3번에 비해서 훨씬 구체적인 거 보이시나요? 3번에서 뭐라고 했죠? 그냥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D에서는 의도를 그냥 숨긴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감정? 말 안 해줬어요. 무슨 의도? 말 안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훨씬 애초에 붙어있는 수식어 자체가 많거든요. 애초에 수식어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나는 아침밥을 먹었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아침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뭐 하나 요소를 추가할 때마다 얘는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나는 아침밥으로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틀려요. 나는 아침밥을 먹었다 해서 지금 그냥 이런 김치볶음밥을 먹었다는 그런 정보 하나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틀렸거든요. 이렇게 어떤 요소, 판단 요소 하나가 추가되면 얘가 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맞아질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즉 디테일하게 밝혀질수록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감정, 그냥 의도인데 여기선 뭐래요? 자, 행동할 걸 일단 촉구한대요. 행동할 걸 그리고 그러니까 약속도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서 여기 붙어있는 말 보이시나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그냥 촉구한 게 아니고 자기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뒤에서도 이번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 그러니까 이걸 심지어 약속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훨씬 디테일한 거 보이시나요? 어떤 행동을 하라고 뭐 촉구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디테일한 행동을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이게 상대의 목표면요. 상대의 목표 혹은 뭐 타인의 목표. 그냥 아예 타인이면 아니면 행동할 걸 촉구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목표가 아니었으면요. 이 선지는 틀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5번이 훨씬 디테일하다고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사실 20번 같은 문제 보자마자 좀 선지 쓱 보다가 3번 정답이네 하고 바로 3번 고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면.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면 애초에 저는 4번이 별로 이런 구조라고 안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그런 구조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당위를 내세워 행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자제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고 행위를 자제하는 걸 요청한다는 점에서는 뭔가 어떤 행위 그래 이런 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행위에 대해서 행위해라. 얘는 하지 마라. 이러는 거니까 오케이 이건 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요? 그냥 어떤 행위 요구하고 자제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당위를 내세운다고 하고 여기서는 자제를 요청할 때 상대의 안위를 우려해서 자제를 요청해야 된대요. 근데 이것도 틀릴 요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위를 내세운 게 아니면요? 그리고 그냥 상대의 안위를 우려한 게 아니고 자기의 안위를 우려했으면 어떡해요? 아니면 자기의 상대의 안위를 우려했는데 자제가 아니라 뭐 어떠한 부탁을 들어줄 행위를 요청한 거면요? 이렇게 디테일한 게 많이 붙어있는 선지는 아까 말했던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 분석을 할 때 정답 선지가 갖고 있는 그냥 선지 자체의 구조적인 특징은 뭘까?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진정한 선지 분석, 기출 분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김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다른 기출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같은 2, 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이거 정답이 몇 번이냐면요. 정답이 2번이에요. 어떤가요? 자리를 지켜내는, 자리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자리 관련한 건데 그걸 지켜낸다. 얘는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고 뭐 확장해낸다. 이런 점에서 큰 틀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에서는 조금 다른 거. 그런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런 비슷한 구조를 띠는 다른 선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1번 같은 거 정도? 1번도 약간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봐요. 훨씬 2번이 단순하고 얘가 더 디테일해 보이지 않나요? 막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도 막 주변의 대상에게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얘는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 너무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뭘 하면서 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 유지, 지켜냄, 확보함, 확장함, 끝. 훨씬 단순하죠. 26번에 2번 같은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 6학년도 수능, 가장 최근 수능이죠. 이것도 좀 어려운 수능이긴 했죠. 2, 6학년도 수능의 19번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건 정답이 4번이었거든요. 얘도 어때요? 구조? 자, 자라가 이제 지금 이 선지는 위험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냥 위험 아니고 자라의 위험한 거. 자라? 위험. 근데 여기서 자기의 위험에 빠진 곳. 자기 행위 때문에. 반대로 여기 니은에서는 자라가 위험에서 탈출하려고 언급하는 것. 그러니까 위험에 빠졌고 얘는 탈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같은 카테고리 얘기하는데 디테일에서는 다른 거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 다른 선지들은 어떤가 한번 보면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이 4번 말고는 뭐 5번? 5번 정도 될까? 한번 볼까요?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곳.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험을 부정하는 곳? 일단 애초에 훨씬 디테일한 거 느껴지지 않나요? 솔직히 4번도 아까 봤었던 선지에 비하면 디테일한 편인데 얘는 더 디테일하죠. 지금 근데 아무튼 훨씬 디테일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이런 게 정답이 잘 되더라. 저도 이거를 현장 응시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읽을 때 그냥 너무 판단할 요소가 많은 거예요. 다. 1번부터 3번까지 다. 그래서 저는 판단 요소가 많으니까 지문 가서 하나하나 판단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려면 일단 보고 선지 훑어보고
제일 맞을 것 같은 거 먼저 하나 골라두고 그걸 먼저 근거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판단할 게 많아. 가장 적절한 거 고르기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거 얘기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그냥 더 적절한 거 없는지 찾다가 4, 5까지 봤는데 얘가 그나마 제일 덜 구체적이고 이러한 선지 특징을 갖고 있길래 4번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러 근거 찾으러 갔어요. 이때 처음으로 지문에 간 거죠. 그리고 이거 근거 확인하고 4번 정답으로 고르고 나머지 근거 찾지 않고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시간도 아끼고 기출 분석에서 얻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출 가지고 또 해보려고 하는데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거 갖고 해볼게요. 자, 이거 정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여기서도 어떤가요? 김매기를 해도 작물이 죽을 거야. C는 항문에 힘을 쏟아도 부기는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 얘기 하는데 B는 뭐다? 김매기 해도 작물 망할 거다. 근데 얘는 어떤 걸 논하고 있죠? B는 이거고 C는 공부해도 성공 못해. 이거잖아요. 논하는 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약간 다른 선지들도 한번 살펴보면 뭐 그나마?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말고 5번 말고는 다른 거 보통 이러한 구조, 동일한 카테고리지만 세부에서 디테일에서 다른 구조 선지 딱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러한 특징이 계속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28번 같은 거, 이것도 25학년도 6월 모의 평가인데 28번에 보시면 정답이 이게 몇 번이냐면요. 정답이 3번이었어요. 보면 자, 얘는 A는 긴장감 형성, B는 긴장감이 완화됨. 그러니까 둘 다 긴장감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는 형성, 하나는 완화. 이 구조를 따르고 있죠. 정답이 3번이었는데 얘는 뭐 다른 것도 약간 이런 구조를 좀 따라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얘도 지금 좀 어려웠던 시험지였어요. 1컷이 좀 낮았거든요. 자, 근데 솔직히 1번은 진짜 이런 구조 아니지 않아요? 1번은 진짜? 그리고 2번은 뭐 추진력과 원동력?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정도를 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2, 3번에 비하면 대칭성이 훨씬 떨어지지 않나요? 대칭성. 자, 4번 봅시다. 여기선 그나마 4번은 좀 낫네요. 4번은 그나마 위기감에 대해서 얘는 위기, 해소, 고조 이거니까 조금 낫죠. 그 다음 5번. 이 5번은 별로. 어쨌든 그래서 이 3번과 4번이 좀 그나마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이러한 카테고리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좀 약간 그런 게 이거는 좀 많이 선지 분석하다 보면 보이는 거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거 할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이거 처음 풀 때 몰라. 너무 구체적이야. 잘 모르겠어. 2번? 추진력? 원동력? 그게 뭔데? 여러분 추진력이랑 원동력이 각각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저 잘 모르겠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 일단 판단 안 해. 지문 안 돌아가. 더 적절한 거 있겠지. 이 내가 푸는 가장 적절한 거 고르기 유형은 틀린 말. 그러니까 이상한 헛소리가 80%니까 이상한 말 하나하나 다 따져들려고 하지 말고 맞는 거 하나 고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쭉 읽다가 3번을 보자마자 얘가 정답이겠구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작품에서 긴장감이 형성됐다가 긴장감이 완화되는 건요. 매우 많아요. 그런 순간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고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런 점에서 3번이 가장 적절한 것의 선지 특징을 좀 갖고 있고 이 4번에 대해서는 막 억지로 얘가 틀린 선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바로 이것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 1번, 2번에서 안 돌아가고 그 지문에 근거 찾으러 가지 않고 3번 보고 이게 정답인 걸 바로 알고 얘에 대해 근거 확실히 체크하고 3번 고르고 나머지를 안 읽었어야 된다고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사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는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 B가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A가 B보다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지문에서 A가 여기 있으면 B가 뭐 여기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있어봤자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됐다가 나중에 위기 해소되지 않나요? 근데 좀 반대잖아요. 해소된 종착점인데 다시 고조? 그리고 애초에 이건 제가 2주차 내용에서도 설명을 하는 거긴 한데 우리 수능 문학이 출제되는 소설에서 막 어떤 갈등이 원인이 밝혀지고 이게 해소가 되고 그러는 경우까지 다 나오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짧은데 이 작품 원래는 훨씬 길었겠죠. 근데 지금 수능 그 평가원 기출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지금 잘라온 거잖아요. 중략도 있고. 근데 이 짧은 내용 안에서 해봤자 한 페이지 정도 될락말락하는 내용 안에서 갈등의 원인도 나오고 갈등도 막 나오고 이게 해소까지 되고 얼마나 바쁠까요? 바쁘잖아요.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거 다 이 짧은 내용 안에 이거 다 설명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내용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계속 바뀌고 난리 나니까. 애초에 소설은 어떤 하나의 내용을 막 묘사하는데도 되게 길게 이렇게 많은 문장을 쓰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수능 그 문학에서 결국에는 하나 이야기 다루는 정도거든요. 그냥 갈등 하나 말해주기. 그거에 대해 주목해봤어. 이 정도로만 좀
내용을 말할 때 내용의 원인이 밝혀지고 그다음 갈등이 등장했다가 갈등이 해소까지 되고 이렇게 바쁘게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면 애초에 출제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내용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니 위기감이 해소됐다가 지금 위기감이 다시 바코죠?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자꾸만 어떤 이제 좀 선지 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제 32번도 한번 볼게요. 32번도 정답이 뭐냐면 이거 4번이거든요. 보면 어떻죠? 내면의 갈등, 내면의 평정함. 이거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다 지문에 있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하면 여기 해석 비교하면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평정함이니까 내면 상태를 공통 카테고리로 갔는데 하위로는 갈등, 얘는 평정함. 다르죠? 이 구조를 가진 선지가 역시나 정답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매번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가장 적절한 거 고르시오 해도 애초에 이렇게 A와 B를 이렇게 비교시키는 듯한 구조의 선지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을 우리는 이제 좀 관찰해 볼 수 있다. 아, 이런 경우들도 꽤 있구나. 그러면 이런 선지를 내가 발견해냈을 때 딱 이거다 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험 풀기 전에 공부를 할 때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고 분석해보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걸 해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다른 선지들은 또 어떤가 보면 뭐 굳이 따지면 막 3번이랑 5번 정도?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대칭성이겠죠. 대칭성 생각했을 때 얘가 제일 4번이 제일 가장 적절해 보이지 않나요? 딱 그런 느낌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 그런 느낌이 없다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3번 같은 경우 봐요. 피연에 대한 지향 그리고 안식에 대한 지향, 뭐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데 얘는 뭐 피연, 뭐 안식? 잘 모르겠어요. 피연이 그리고 뭔지 알아요? 저는 피연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 막 나오면 검색해보니까 막 그 불교 용어인가 봐요. 막 아무튼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의 이름? 뭐 이런 그런 경제 이러는데 뭐 애초에 그냥 그럼 어떤 피안이든 안식이든 비슷한 거 아닌가?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별로 대칭적으로 다른 느낌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3번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4번과 3번, 5번 사이에 비교가 되는 게 뭐냐? 3번은 보잖아요. 이 선지 내부 완결성을 볼게요. 논리의 완결성. 4번 보면 서른 번 다져두고 포기했다고 했으니까 내면의 갈등? 얘가 정당화 시켜주잖아요. 여기 지금 따옴표 됐으니까 이거 그 작품의 표지, 이 선지의 표지잖아요, 표지. 그런데 이거 진짜 작품에 존재했다고 했으니까 내면의 갈등을 이게 알아서 정당화 시켜주죠. B도 볼까요?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 근데 담담함이라고 했으니까 담담함이 내면의 평정함을 그냥 정당화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경우는 선지 자체의 완결성이 되게 높은 거죠. 완결성이 높다. 근데 반면 3번 보죠. 서쪽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피안에 대한 지향?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정당화 시켜주나요? 아니죠.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 그 저녁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도 물론 A보단 좀 낫다만 그래도 일과 마친 저녁이랑,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그 표지는 저녁까지네요. 저녁이랑 관련 있다고 해서 안식에 대한 지향인 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5번. 사물을 내려보아 쪽팔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 아니, 자기 연민이 그 사물을 내려보았다는 말만으로 정당화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 잘 갖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 자기 위안적 성격 정당화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선지의 정답은 선지 내부의 논리의 완결성이 높다. 이런 것도 좀 경향성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볍게 최근 기출, 그러니까 2, 4부터 해서 2, 6까지 기출 몇 개,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거 위주로 봤거든요. 어려운 거를 좀 다뤄보면서 이러한 저의 선지 분석 방법의 일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국어적인 인사이트 일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만 잘 흡수하셔도 선지 분석 방향성을 찾는 데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면 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고 있으니 한번 수업에 대해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또 추가적인 궁금함은 댓글이나 어떤 카카오톡 그 상담으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